강민재는 서울역 인근의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가던 중이었다. 10월의 비는 유난히 차가웠고 도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그는 회의가 늦어져 택시 대신 걸어서 귀가 중이었고 머릿속은 아직도 오늘 주주총회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비닐우산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그때 도로 아래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쓰레기 더미 옆 낡은 판자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작은 소녀였다. 아이는 얇은 스웨터 하나만 입고 있었고 양팔에는 뭔가를 안고 있었다. 민재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그 눈은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니?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더 꼭 안고 있던 것을 보여주었다. 그 품 안에는 갓난아기 2명이 있었다. 두 아이는 깨끗하게 씻겨 있지 않았고 담요로 겨우 쌓여 있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코트를 벗어 소녀에게 덮어주었다. 이 아기들은 누구니? 내 동생들이에요. 작은 목소리였다. 이름은? 봉이랑 윤이요. 제가 지었어요. 민재는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지만 아이가 너무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결국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무언가 단순한 노숙 문제가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의 아파트는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고층 건물이었다. 경비원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민재는 말없이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수건과 담요를 챙겨 아이들을 다기고 따뜻한 죽을 끓였다. 아이는 먹을 줄 몰랐는지 수저를 서툴게 들었다. 이름이 뭐니? 은하예요. 성은?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아저씨 목소리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에 민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은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무언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 눈, 그 입매, 그리고 눈을 피하는 버릇까지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6년 전 동생 도영과 아내 지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갓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민재는 화면을 은하에게 보여주었다. 혹시 이 사진 속 아이 기억나? 은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이 아빠였어요. 그리고 엄마도 있었어요. 근데 다 불이 나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민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눈앞의 아이는 자신의 조카 강은하였다. 실종 신고가 있었지만 6년간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경찰도 사망 추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그 아이. 그날 밤 민재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은하는 아기들을 재운 뒤 침대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고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겪었을 시간을 상상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 아이를 숨겼을까? 왜 아무도 찾을 수 없었을까? 다음 날 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은하와 두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는 5일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 사이 은하는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기 시작했고 봉이와 윤희를 돌볼 때는 놀랄 만큼 성숙했다. 그러나 여전히 밤이 되면 잠을 설치고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마리 할머니, 나 착하게 있었어요. 민재는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마리 할머니라는 인물은 공식 기록에는 없었지만 비슷한 이름을 가진 민간 보호소의 이력이 몇 건 발견되었다. 대부분은 종교 단체 명의로 운영되다가 폐쇄된 곳들이었다. 아이들을 돌본다는 명분이었지만 감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각지대였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강은하 친족관계, 강도현, 부, 강민재, 삼촌. 확률 99.998%. 민재는 조용히 종이를 내려놓았다. 눈앞의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가족이었다. 그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이번엔 신고자가 아니라 은하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더 크고 복잡한 진실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다. 은하는 돌아왔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은 본래 서늘하고 깨끗했지만 강민재의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하가 돌아온 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아이의 존재가 침묵과 상실로 가득했던 공간에 순결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들과 두려움도 함께 따라왔다. 민재는 은하가 기억하는 파편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때로 혼란스러웠고 시간의 순서가 뒤섞여 있었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어디서든 그녀는 이름 모를 기관이나 할머니라는 존재 아래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되었고 외부인에게 말도 걸면 안 됐다고 했다. 거기선 항상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울면 안 되고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럼 내 동생들, 봉이랑 윤희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돌보고 있었던 거야? 은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마리 할머니가 아기들을 데려왔어요. 나한텐 잠깐만 돌보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 나한테 맡겼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그 할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 아니요. 그날 밤엔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랑 아기들만 남았어요. 민재는 그날 이후 은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그 소녀가 겪어온 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겁이 많았지만 강했고 어른처럼 차분했지만 때로는 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음 주 민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법률 전문가인 배정우 변호사는 자선재단과 아동보호소 관련 사건에 특화된 인물이었다. 은하 양이 살아있었던 건 분명 기적입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도 그녀는 사망 추정 상태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출생 기록을 복구하고 실종 상태를 취소한 다음 보호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과 서류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아이는요? 민재가 물었다. 봉이와 윤희. 그 아이들은 은하와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저 그녀가 돌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아이들의 출생 기록도 없는 상태라면 문제가 큽니다. 공식적인 절차 없이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 말은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뜻이죠. 아니면 그 아이들은 어디론가 이동되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재는 그 말이 주는 의미를 이해했다. 누군가 아이들을 상품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 은하가 경험했던 마리 할머니의 존재는 단지 표면일 뿐이고 그 뒤에는 더 깊은 구조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밤 민재는 거실에 앉아 은하와 이야기를 나눴다. 혹시 내가 있었던 그 집 말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니? 응, 나보다 더 어린 아이들, 더 큰 오빠도 있었어요. 근데 다들 며칠 지나면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늘 좋은 어른이 데려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어른들은 누구였는지 기억나? 항상 똑같은 차가 왔어요.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고요.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못 봤어요. 민재는 차가운 소름이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방임이나 유기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인 아동 인신매매일 가능성이 높았다. 며칠 후 은하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언론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6년 만에 돌아온 실종 소녀, 강도연의 유일한 혈육, 기적의 재회,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고 민재는 언론의 관심이 사건 본질을 흐리는 걸 두려워했다. 한편 사건이 알려지자 누군가가 연락을 해왔다. 익명의 이메일이었다. 은하를 찾았군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민재는 메일을 즉시 정우와 공유했다. 정우는 국가수사본부의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했다. 며칠 후
담당 수사관인 이나경 경위가 배정되었다. 그녀는 범죄심리와 실종아동 전문 수사 경력 12년의 베테랑이었다. 아마추어가 손대기엔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 유기나 납치 사건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운영된 아동거래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은하의 기억과 두유아의 존재는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나경은 은하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의 기억을 바탕으로 위치와 구조를 스케치했다. 그것은 곧 과거에 폐쇄된 한 기독복지재단의 시설과 일치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민재는 집 앞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다. 당신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아이들은 2번 다시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편지에는 서명도 없었고 봉투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러나 민재는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은하는 돌아왔고 그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단순한 책임을 넘어선 사명이 되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빛이 없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들렸다. 아이들의 숨결, 은하의 조용한 속삭임,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들을 빼앗겼던 어둠 속에서 나는 끝까지 빛을 지켜낼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는 아침부터 취재진과 경찰이 몰려들었다. 그날은 강은하에 대한 친권 가처분 신청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다. 미성년자인 은하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두유아를 둘러싼 보호자 지정을 위한 임시재판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었다. 강민재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정장을 단정히 매만졌다. 그 옆에는 배정우 변호사와 이나경 경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은하는 그날 처음으로 정식 법정에 출석했다. 짧게 잘린 머리카락과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여전히 눈동자 속엔 두려움과 단단한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재판을 개시했다. 사건 번호 2024-439. 강민재 씨가 미성년자 강은하 외 2명에 대한 임시 보호자 지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석 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이름은 정효석. 그는 자신이 은하의 보호를 위탁받은 관계자라고 주장하며 아이들의 보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6년 전 은하는 구조되지 못하고 떠돌던 상태였습니다. 저희 비영리 재단은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입니다. 아이를 갑자기 다른 환경에 두는 것은 오히려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민재는 차분히 답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보호란 아이의 이름을 지우고 가족의 존재를 지우고 다른 이름을 강요한 것이었습니까? 정서적 안정이란 9살 소녀가 두 유아를 홀로 돌보며 다리 밑에서 잠을 자는 겁니까?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다. 이어진 증언에서 은하는 직접 자신의 경험을 진술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작은 쪽지를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은 저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예쁘게 웃어라고 했어요. 어떤 날은 사진을 찍었고 어떤 날은 다른 아기들을 데려갔어요. 제가 봉이랑 윤희를 돌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였어요. 무서웠지만 내가 아니면 아기들이 아플 것 같았어요. 재판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민재는 은하의 작은 등이 떨리는 것을 보며 속으로 눈을 감았다. 아이가 말하는 모든 진실이 이제 세상의 한복판에 드러나고 있었다. 배정우 변호사는 곧이어 한 명의 증인을 불렀다. 짙은 회색 재킷을 입은 여성이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 과거 정효석이 운영하던 재단의 간호사 출신이었다. 그녀는 양심선언을 위해 스스로 출석한 것이었다. 제가 있던 보호소에선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출생기록 없는 아기들, 가명으로 불리는 아이들. 모든 것이 조작된 서류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정효석 이사장은 좋은 의도로 해외 입양을 주선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가성 입양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면서 정서적 유대 없이 아기들을 다뤘습니다. 수진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재판장은 곧바로 정유석 측에게 반박 기회를 주었지만 변호인은 명예훼손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재판은 3시간가량 진행되었고 민재는 마지막으로 법정에 나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강은하가 제 조카임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부모, 저의 동생 부부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이 아이는 지난 6년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버텨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이나 정체성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본래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앞으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법정안은 조용했고 마치 모두가 은하의 숨결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임시 판결이 나왔다. 강은하 및 미성년자 봉이, 윤희에 대한 임시 보호자로 강민재 씨를 지정함. 피고 정유석은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조치. 민재는 결과를 들은 순간 무언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거운 현실이 더 깊게 다가왔다. 이 싸움은 이제야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은하는 민재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너는 내 조카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 딸이기도 해. 은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말없이 봉이와 윤희가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찾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민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은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너는 착각하고 있어. 그 아이는 우리가 만든 것이다. 민재는 다시 깨달았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이 아이들을 소유물로 여기는 자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진실을 밝히고 그 아이들을,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임시 보호자 지정 판결 이후로 민재는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는 집안의 보안 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경호회사를 통해 출입자 기록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은 편지가 아닌 감각으로도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나경 경위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정유석이 운영하던 비영리 단체의 법인 등기부, 자금 흐름, 시설 운영 기록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최소 5곳 이상의 보호소와 위탁시설이 동일한 네트워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대부분 폐쇄되었거나 이름을 바꾸어 존재를 감추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에요. 나경은 말했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시스템이에요. 자금, 허위 서류, 국제 입양 루트까지 연계되어 있는 복합 범죄입니다. 민재는 자료를 보며 물었다. 그럼 아이들은요?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파악한 시설에서 이름이 기록된 아이들 중 현재 소재가 확인된 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입양되었고 일부는 실종 처리조차 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은하와 같은 아이들이 수십 명, 아니 어쩌면 수백 명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은하는 식사 도중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이 멀어진 듯 멍하게 떨렸다. 기억났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날 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저보다 조금 어린 여자아이. 이름은 몰랐는데 항상 윤서야, 조용히 해라고 불렸어요. 그 아이는 자주 울었고 마리 할머니가 자주 혼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지막 날 차가 왔어요. 마리 할머니가 윤서를 안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못 봤어요. 은하는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마리 할머니는 저에게도 말했어요. 다음은 내 차례야.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아기들만 데리고 도망쳤어요. 은하의 기억은 열쇠였다.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이나경 팀은 윤서라는 이름이 등장한 내부 문서를 추적했다.
수진의 협조로 예전 보호소에서 작성된 비공식 기록 중 윤서라는 이름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그 아이는 5살, 보호자 미지정 상태에서 임시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설에 들어왔고 2개월 후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마지막 위치는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한 농촌 보호소였다. 이미 폐쇄된 상태였지만 나경과 민재는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허물어진 벽, 낡은 간판, 잡초만 무성한 건물. 건물 안은 비어 있었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벽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이 남아 있었고 한 구석에는 오래된 인형이 누워 있었다. 여기서 아이들이 생활했어요. 나경이 조용히 말했다. 은하가 기억한 장소가 맞습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낡은 노트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흘려 써 있었다. 대부분 가명으로 보였지만 하나가 민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윤서, 2019년 7월 3일 출발. 출발, 민재가 중얼였다. 이들은 입양을 출발이라고 표현했어요. 나경이 설명했다. 공식 서류 없이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 항공편 정보 대신 출발이라는 용어만 남겨놨습니다. 노트의 날짜를 추적한 결과 해당 시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국제선 중 특별보호 아동 동반 기록이 있는 항공편이 단 하나 있었다. 목적지는 미국 시애틀. 그리고 항공사 측 협조로 그때 탑승한 승객 명단 중 한 명이 위조된 공무원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하늘.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여권 사진과 지문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연락처와 주소 역시 허위였다. 윤서는 그 사람과 함께 출국했어요. 나경이 단언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이 싸움을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윤서를 찾읍시다. 어디에 있든. 그는 단순히 조카를 지키는 보호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 시스템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TV 카메라 앞에선 그는 은하와 아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동시에 이들의 생존과 구조 과정을 공개했다. 이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6년 전 사고로 가족을 잃고 세상에서 사라졌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잊혀진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의심스러웠던 절차를 털어놓았고 누군가는 과거에 일했던 복지시설에서의 기억을 공유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메시지가 민재의 눈을 사로잡았다. 2019년 시애틀에서 윤서라는 아이를 본 적 있습니다. 아이는 클레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연락 주세요. 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며 서울은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찼고 강민재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은하와 두 아기, 그리고 이름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사건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무시되었던 침묵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싸움이었고 민재는 그 싸움의 최전선에 섰다. 정유석은 결국 검찰에 의해 공식 기소되었다. 혐의는 아동 인신매매, 위조 서류 작성 및 행사, 불법 입양 알선 등 무려 8가지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그의 비영리 단체 역시 특별감사 대상에 오르며 운영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민재는 증인으로 출석했고 은하 또한 보호 아래에서 비공개 진술을 허가받았다. 배정우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다각도의 자료를 준비했고 한수진은 다시 한번 내부 고발자로 나섰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피고인은 보호시설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최소 38명의 아동을 무등록 상태로 관리했고 이 중 14명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며 말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정유석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반복적으로 피고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실무적인 세부 사항은 직원들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는 분명했다. 은하의 증언과 수진의 내부 문건, 출입 기록, 항공권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정유석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켰다. 그날 오후 법원은 한 명의 특별 증인을 허가했다. 그녀의 이름은 조이박, 미국 시애틀에서 자란 아닌 입양인이었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중 2019년에 클레어라는 이름의 5살 한국 여자아이를 만났다고 했다. 그 아이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약을 먹인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름조차 스스로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조이는 그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증언을 마쳤다.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윤서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을 되새겼다. 증언이 끝난 뒤 민재는 마지막으로 법정에 섰다. 저는 이 법정에 개인적인 분노를 풀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시민으로 이 사회가 외면한 진실을 증명하고자 여기 서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아이들, 그 아이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은하의 그림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그림 속에는 3명의 아이가 손을 맞잡고 있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림 하단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요. 법정 안은 고요했다. 그 누구도 쉽게 말을 잊지 못했다. 며칠 후 법원은 피고 정유석에게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고는 아동복지법 위반, 인신매매,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5년을 선고한다. 또한 재단 관련 인물들의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즉시 확대할 것을 명한다. 민재는 판결을 들은 후에도 기쁨의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의는 내려졌지만 그 과정에서 사라진 아이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다. 윤서도, 또 다른 은하도. 그날 저녁, 은하는 조용히 민재에게 다가왔다. 재판에서 아저씨가 말한 그림, 제가 그린 거 맞아요? 그래. 널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 그게 너무 좋았어. 은하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이틴 아이들 이야기도 책으로 써요. 나만이 아니라 윤서 언니도, 그 밖에 다른 아이들도요. 민재는 놀라운 동시에 감동을 느꼈다. 이제 은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말할 수 있는 서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은하는 봉이와 윤희 옆에서 자장가를 불렀다. 자장가는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멜로디라고 했다. 그녀는 그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이어붙이며 노래했다. 잘 자요. 우리 작은 별들. 어둠 지나 빛날 거야. 민재는 멀리서 그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아직 찾지 못한 아이들이 있고 그들에게도 빛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11월의 서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으로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강민재는 매일 아침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봉이와 윤희를 깨워 씻기고 아침을 먹인 뒤 은하와 함께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짧은 산책. 이전에 고요했던 아파트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과 발소리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조용하지 않았다. 정유석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민재는 어딘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윤서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했고 수사도 벽에 부딪힌 듯 보였다. 미국 측 협조는 느렸고 해외 위탁가정 관련 기록은 대부분 폐쇄적이었다. 가짜 이름으로 입양된 아동들의 정보를 추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던 중 은하가 또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아저씨, 어젯밤에도 윤서 언니가 나왔어요. 어떤 꿈이었니? 큰 집에 갇혀 있었어요. 창문은 있었는데 열리지 않았고 윤서 언니는 계속 나 여기 있어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은하는 잠에서 깬 후에도 손을 떨었다. 그녀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기억 속에 눌려있던 진실이 무의식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이었다.
민재는 나경 경위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기억은 때론 현실보다 정직해요. 특히 강한 감정이 동반된 경우엔요. 며칠 후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민간 입양 추적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조이 박이 소개한 이 단체는 불법 입양과 위탁아동 실태를 추적하며 몇몇 비공식 입양 기록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2019년에 클레어 박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한국계 아동의 사진을 보내왔다. 민재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은 희미하게 흐릿했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어딘가 익숙하고 동시에 낯설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진을 은하에게 보여주었다. 은하는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다. 윤서 언니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옷. 내가 마지막으로 본 날 입고 있던 옷이에요. 민재는 단숨에 시애틀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배정우 변호사와 함께 미국의 협력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나경은 외교부를 통해 수사협조 요청을 넣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시애틀의 하늘은 흐리고 음산했다. 민재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위탁가정 주소로 향했다. 아이가 머물렀던 곳은 외곽의 한 단독 주택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조이 박과 다시 만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여기에 없습니다. 몇 달 전 다른 가정으로 이동됐다고 들었어요.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USB 하나를 꺼냈다. 제가 그 아이와 잠깐 놀아줄 수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몰래 촬영했던 영상이에요. 혹시 몰라서 남겨뒀어요. 영상 속에는 한 아이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영상은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그림이 화면에 잠깐 포착되었다. 그 그림은 새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가운데에는 검은색 긴 머리를 가진 여자아이, 오른쪽엔 짧은 단발의 여자아이, 왼쪽엔 아기 2명. 민재는 숨을 들이켰다. 그림 속 오른쪽 아이, 은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윤서라고 확신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 속 정지 화면을 캡처해 국내에 있는 은하에게 보냈다. 몇 분 후 영상 통화 너머에서 은하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림 속 사람들. 나랑 언니랑 봉이랑 윤이에요. 언니가 아직도 우릴 기억해요. 그 순간 민재는 확신했다. 윤서는 살아있고 아직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이름을 되찾고 싶어한다. 그날 밤 민재는 시애틀 시청의 아동보호국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측 행정 절차는 복잡했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이의 현재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상황을 공개하고 국제 아동 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여론을 모으기 시작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윤서 찾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입양인 가족, 실종 아동 가족, 시민단체들이 함께 SNS에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삽사인 윤서를 기억해요. 삽사인 이름을 돌려주세요. 삽사인 강윤서를 찾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다시 차가웠지만 민재의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잃어버린 아이 하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은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외면한 진실, 우리가 외면한 얼굴에 대한 회복의 길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은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윤서 언니를 데려올게.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요. 아저씨는 항상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확신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돌아온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빛은 반드시 다시 오는 것이다. 시애틀에서 돌아온 민재는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윤서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었지만 그녀의 위치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민간단체와의 연계, 영상 속 단서, 국제협조 요청서까지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미군의 보호 시스템은 매우 폐쇄적이었고
위탁가정의 교체 이력 또한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이나경 경위와 배정우 변호사를 만나 전략을 조정했다. 더 이상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불충분했다. 누군가는 기록을 숨기고 있었고 누군가는 증거를 지우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민재 씨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였다. 조심스럽고 망설임이 많았다. 저는 정유석 씨의 재단에서 회계 업무를 받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이어 말했다. 정유석 씨가 구속되기 며칠 전 누군가가 그가 쓰던 별도의 보관 창고를 비웠습니다. 그곳은 재단 공식 문서가 아닌 개인 기록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어젯밤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민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화재? 누가요? 경찰은 실화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타이밍이 이상해요. 그리고 그 안에 출발 리스트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출발 리스트. 그 단어는 민재에게 낯설지 않았다. 아이들이 입양되기 전 정유석 재단 내부에서 쓰던 단어. 어디로 향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적어놓은 비공식 목록. 그 리스트가 있었다면 윤서뿐 아니라 지금까지 사라진 아이들의 흔적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혹시 그 창고의 위치를 아십니까? 민재가 물었다. 지금은 불탔지만 한 군데 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전산 백업 담당자였으니까요. 그가 USB 몇 개를 항상 따로 보관했거든요. 저는 그중 하나를 몰래 복사해뒀습니다. 그 말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익명의 발신자가 건넨 USB에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다. 배정우 변호사는 팀을 구성해 암호를 해제했고 며칠간의 작업 끝에 그들은 파일 하나를 열 수 있었다. 출발 2017 언더라인 사인 2021 CSB 이름, 나이, 출발일, 도착국가, 위탁자명, 내부 코드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 데이터였다. 그중 윤서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출생연도와 나이, 외모 특성, 그리고 클레어라는 영어 이름이 병기된 기록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녀의 기록은 이랬다. 클레어 박 2014년생, 출발일 2019년 7월 3일 도착지, 미국 시애틀 위탁자, 이니셜 RK 상태, 추후 확인 요청 필요, 에르카. 그 이니셜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미국 측 협력 변호사로부터 메일이 도착했다. 입양 가정 관련 비공식 자료에서 RK라는 이니셜을 가진 위탁 부모가 3명 존재하며 그중 한 명이 최근 위탁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리베커 김. 입양 후 아동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보호 아동은 다른 가정으로 이전 조치되었지만 보호처는 극비로 분류되었다. 바로 그 아이가 클레어, 즉 윤서일 가능성이 컸다. 문제는 이 정보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민간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전달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언론과 국제 여론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다. 민재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는 조이박, 한수진, 배정우, 이나경 등 이 싸움에 함께 해온 이들이 모두 참석했다. 우리는 지금 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강윤서. 2019년 한국에서 불법으로 입양되었고 클레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본명이 무엇이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도 침묵 속에 있습니다. 민재는 침묵을 잠시 가르고 이어 말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다고.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고. 그날 이후 윤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국제연대가 만들어졌다. 입양인 단체, 인권 변호사, 작가, 활동가들이 함께했으며 민재는 자신의 재단인 빛의 다리를 통해 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재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두운 도시에 희미한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윤서를 찾기 위한 노력은 점차 확산되었고 빛의 달이 재단은 국제입양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매일같이 이메일과 편지를 받았다. 어떤 이는 입양되었던 자신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고백을 보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겪었던 방임과 정체성 상실의 고통을 토로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말해지지 않았던 이름들의 외침이었다. 그 가운데 한 통의 편지가 민재의 손에 쥐어졌다. 강민재 씨, 저는 미국 뉴저지에서 자란 입양인입니다. 제 한국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4살 무렵까지 한국에 있었다는 건 압니다. 최근 뉴스에서 윤서라는 아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될 수도 있었던 또 하나의 아이였습니다. 편지는 길었고 조용했다. 문장마다 침묵 속에서 자라온 시간들이 묻어 있었다. 이름 없이 자라온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부르고 있었고 서로를 찾아가고 있었다. 은하는 점차 학교 생활에 적응해갔다. 아직도 봉이와 윤희를 돌보느라 바쁜 날들이었지만 아이는 웃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윤서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을 짓눌렀다. 아저씨, 윤서 언니는 왜 아직 못 돌아왔을까요? 조금만 더 시간이 걸릴 거야.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복잡할 뿐 반드시 도착할 거야.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아이는 누구보다도 기다림의 시간을 알고 있었다. 그 사이 미국의 시민권자 출신 인권 변호사인 에밀리 손이 윤서 사건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도 한국계 입양인으로 정체성 상실과 정서적 고통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년간 입양법 개정을 위해 싸워온 인물이었다. 에밀리는 민재에게 말했다. 우리는 윤서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공익 목적의 접촉 요청 청원을 넣을 수 있어요. 아이의 현재 보호처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는 보호자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민재는 그날 바로 서류를 준비했다. 클레어 박, 즉 윤서에 대한 모든 기록과 증언, 영상, 증거들을 정리하여 청원을 접수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나는 윤서를 데려오면 끝내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되돌려주는 일을 해야 해. 하나하나. 그래서 민재는 별표 이름을 되찾는 날 별표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거나 잊혀진 채 살아온 입양인들에게 본래의 이름과 배경을 되찾아주는 캠페인이었다. 국내외 입양기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과거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첫날 한 입양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평생 클로이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박유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어요. 떨리고 아팠지만 동시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름은 단순한 식별이 아니었다. 이름은 존재의 선언이었고 기억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책상 앞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았다. 도현과 지수, 그리고 어린 은하가 웃고 있는 사진. 그가 그날을 기억하는 방식은 언제나 사진 속 은하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윤서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름을 되찾는 것은 곧 삶을 되찾는 것이었다. 며칠 후 미국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청원 일부 승인. 보호자 강민재에 대해 일정 시간 내면담 요청 가능. 단, 아동의 의사 확인 절차 선행 필요. 에밀리는 곧장 해석했다. 이건 전례 없는 결정이에요. 아이가 민재 씨를 기억하거나 원한다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기회예요. 그 순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긴 시간 동안 쌓인 무력감과 분노, 상실의 감정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은하야, 윤서 언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그리고 며칠 후 미국 시애틀의 한 중리면담 센터에서 민재는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긴 기다림 끝에 문이 열리고 한 아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약간 커진 키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고
낯선 영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부르던 사람이구나. 민재는 조용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강윤서야.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으러 왔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말해지지 않았던 수많은 이름들이 그 방 안에서 숨을 쉬었다. 그들은 잊히지 않았다. 그들은 되돌아오고 있었다. 윤서와의 만남은 한편의 꿈처럼 지나갔다. 시애틀의 조용한 면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눈빛 사이를 오갔다. 민재는 손에 쥐고 있던 윤서의 유년 시절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사진 속 소녀는 짧은 단발머리와 붉은색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윤서의 눈이 사진에 닿자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이건 나예요. 기억나요? 저 모자. 할머니가 줬어요. 맞아. 내가 그 모자를 쓰고 있던 날 내 엄마가 사진을 찍었어. 넌 계속 웃고 있었고. 민재는 천천히 말했다. 내 이름은 강윤서야. 넌 내 동생의 딸이고 은하의 언니야. 너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어. 윤서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녀는 낯선 나라에서 수년을 살아왔던 그 시간의 무게를 천천히 내려놓는 듯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클레어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다시 윤서라는 이름을 배우기 시작했다. 글자로, 소리로, 그리고 기억으로. 그녀는 민재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기를 선택했다. 에밀리 손의 법적 지원과 미국 법원의 절차하에 윤서는 자발적 귀환 아동으로 분류되었고 입양 무효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재는 그녀의 국내 후견인으로 임명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특례를 적용해 그녀의 국적 회복 절차를 빠르게 추진했다. 서울로 돌아온 윤서는 처음 며칠 동안은 낯설어 했지만 은하와의 재회는 모든 긴장을 녹여냈다. 언니. 은하야. 둘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고 그 모습은 민재의 눈에 오래도록 남았다. 이들은 다시 자매가 되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진 듯했다. 민재는 곧장 새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생물학적 부모는 없지만 그는 새 아이를 자신의 양녀와 양자로 입양하고 한 가족으로 공식 등록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다시 쓰는 족보의 시작이었다. 서류 작업은 복잡했지만 변호사 정우와 나경의 도움으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서가 완성되었다. 부, 강민재. 자녀 1, 강윤서. 자녀 2, 강은하. 자녀 3, 강봉희. 자녀 4, 강윤희. 민재는 그 서류를 들고 아이들 앞에 섰다. 이건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야. 너희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있는 그대로, 너희 이름으로.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말보다 깊은 수긍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비빔밥, 미역국,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윤서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고 은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다.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 꼭 먹어봐. 봉이와 윤희는 웃으며 서로의 얼굴에 밥풀을 묻히며 떠들었고 민재는 잠시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쓰는 족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온전한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나경 경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재 씨, 미국에서 윤서를 입양했던 여성. 레베카 킴. 그녀가 최근 유럽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권으로 과거에도 여러 번 유럽, 동남아를 오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그녀는 단순한 위탁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유럽에서 실종된 입양아동 중 몇 명이 레베카 킴이 거주했던 지역과 겹칩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네트워크일 수 있어요.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단서에 불과했다. 이제 이 구조를 뿌리째 드러내야 할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빛의 다리 재단을 단순한 구호단체가 아니라 국제 실종아동 구조 및 입양 감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그는 언론과 정부에 외쳤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아이들을 구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지워졌던 이름을 다시 쓰고 그들이 빼앗긴 서사를 다시 쓸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UN 아동권리위원회도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한 아이의 이름을 되찾는 데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말해지지 않은 이름들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민재는 알았다. 진정한 족보란 피가 아니라 기억이며 유산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겨울의 문턱에 선 서울은 차분하고도 엄숙했다.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계절, 사람들의 옷깃은 점점 더 두꺼워졌지만 강민재의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윤서, 은하, 봉이, 윤희. 내 아이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온기와 웃음은 지난 몇 달간 민재가 버텨온 모든 고통의 이유이자 보상이었다. 새롭게 발급된 가족관 계증명서가 담긴 액자를 벽에 걸며 민재는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그가 말한 시작은 단지 한 가족의 시작만이 아니었다. 빛의 다리 재단은 공식적으로 국제 입양 감시와 실종 아동 추적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한국 정부의 일부 지원과 운아동권리위원회의 협조로 첫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많은 잊혀진 이름들을 세상에 다시 불러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 회의의 이름은 이름을 돌려주는 날. 그날 은하는 회의 개막 영상에서 목소리 출연을 맡았다. 나는 6살 때 이름을 잃었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고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래서 나도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회의장을 울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윤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 아직 완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낼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녀는 학교에서 강윤서라는 이름으로 출석을 부르고 국어 시간에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강윤서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나를 기억합니다. 그 문장은 민재에게 벅찬 감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 글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온 이름, 다시 살아난 기억. 그것은 단지 한 아이의 성장기가 아니라 지워졌던 생의 복원이자 미래로 향하는 문이었다. 봄이 다가올 무렵 민재는 재단을 통해 또 한 명의 아이를 찾아냈다. 이름도 가족도 없이 보호시설에서 자란 10살 소녀. 그녀는 자신을 수아라고 불렀고 누군가를 기다리듯 늘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너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야. 혹시 너도 너의 이름을 되찾고 싶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는 기억나요. 엄마였는지 언니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너의 이름을, 너의 이야기를. 그렇게 수아라는 이름도 또 하나의 씨앗처럼 심어졌다. 재단의 활동은 더욱 넓어졌고 국내외 언론의 주목도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민재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보다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시 불러주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았다. 단지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면 되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재는 아이들과 함께 재단 옥상에 올라 작은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강도형과 정지수 부부, 즉 은하와 윤서의 부모 기일이자 민재가 처음 가족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날이었다. 그는 종이배에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었다. 강윤서, 강은하, 강봉이, 강윤희. 그리고 4개의 작은 촛불을 하나씩 그 위에 올렸다.
너희 이름이 이제 이 세상의 빛이 되길 바라. 아이들은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다가 민재와 함께 하나씩 바람에 실어보냈다. 종이배는 멀리 날아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졌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았다.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아니, 아빠. 민재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은하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윤서와 봉이, 윤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고 싶었어요. 민재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너희를 그렇게 부를게. 그날 이후 민재는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깊고도 진한 책임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매일 더 단단해졌고 아이들은 매일 더 웃었다. 시간은 흘렀고 빛의 다리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을 연결하게 되었다. 실종되었던 이름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이름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민재는 이제 안다. 빛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켜보며 부를 때 그 이름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래서 그는 오늘도 조용히 이름을 부른다. 윤서야, 은하야, 봉이야, 윤희야. 아이들은 그 소리에 달려와 웃으며 대답한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진다. 바로 그곳, 빛이 다시 오는 곳에서.